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제주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 도중 신영록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심장마비.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의식이 없었고 트레이너가 호흡이 미약하다고 해서 같이 기도 유지하고 흉부 압박을 한 상태예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신영록 선수는 제세동 치료, 즉 전기 충격요법을 통해 심장 박동이 회복됐습니다. 맥박은 잡히지 않았고요. 심전도상에서는 심실세동의 리듬이 관찰돼서 저희가 기본 심폐소생술을 인계받으면서 제세동 치료를 총 4회를 해서 심박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신영록 선수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장마비는 쓰러진 뒤 4분 안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 시간을 기적의 4분, 운명의 4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4분 안에 이뤄져야 하는 조치와 그 효과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가대표 출신인 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춘천 기계공고와 갑천고의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던 후반 28분, 양팀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다 갑천고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도 불규칙한 위험한 상황. 심판진과 상대팀 팀 닥터가 부심 깃발을 입에 물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선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하고 주심하고 동시에 부심 깃발을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심판도 옆에서 부심 깃발을 빨리 들고 와줘가지고 입에다 물리고 혀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저는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었죠. 의학을 전공한 상대편 팀 닥터가 현장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축구부에서 팀 닥터를 두고 있는 곳은 불과 몇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선수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다쳐봤고 또 닥터가 있는 거하고 또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닥터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지난 2000년 4월 18일 롯데 소속 임수혁 선수가 프로야구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는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세였지만 현장에서 취해진 조치는 헬멧을 벗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을 보낸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임 선수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으로 10년을 지내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반면 신영록 선수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자마자 전문 트레이너와 의료진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습니다. 또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면서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돌아왔다는 거는 그건 초동 대처를 했던 분한테 뭐 아무리 칭찬을 드려도 그거는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셨고 그 양반들이 결국에는 신영록 선수의 생명을 구한 거죠. 신영록 선수처럼 심장마비가 온 심장의 모습입니다.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는 위쪽 심방은 힘차게 뛰고 있지만 심장 밖으로 피를 내보내는 아래쪽 심실은 가늘게 떨기만 할 뿐 펌핑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실세동, 이른바 부정맥입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몸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특히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이 산소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3, 4분만 혈류가 안 가게 돼도 이제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특히 한 1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뇌사의 가능성이 많아질 정도로 뇌의 기능이 많이 손상돼서 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돌아오더라도 뇌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렇다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의식과 호흡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갑니다. 가슴의 정중앙 부분을 5cm 정도 깊이로 눌러줍니다.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과 저의 손꿈치, 그다음에 팔꿈치, 어깨가 수직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가슴 압박을 할 때 이 팔꿈치가 굽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잡고 이후 인공호흡과 병행하면 더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실시해도 충분합니다. 심장 정지가 되면 몸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평상시 같은 산소 농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산소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 공급하는 것보다는 가슴 압박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자동 제세동기라고 불리는 전기 충격기가 주변에 있다면 패드를 양쪽 가슴에 엇갈리게 붙이고 기계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제세동 이후 실시되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으로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로 자, 앞에서 이제 심정지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은 원인에 이제 관계없이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심박동이 이제 정지가 되면은 모든 이제 우리 세포 조직으로의 혈류가 중단이 되죠. 그러면서 조직의 기능이 세포 조직의 기능이 정지가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세포가 괴사되어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이제 심폐소생술 등의 이제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지와 심폐소생술에 의한 이제 소생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심정지의 발생 과정과 심정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를 잘 알아야겠죠. 먼저 심정지 직후 환자는 이제 가역적인 임상적 사망에 빠지게 되는데 보통 심정지 상태가 약 5분 이상 지속되면 이제 생물학적 사망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심정지 환자를 이제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처치를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는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가 이제 심폐소생술이다. 그래서 현재 이제 와 같이 이제 심정지 환자의 흉골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이런 심폐소생술 방법이 도입된 것은 정확히는 한 1960년대 정도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1960년 이전에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소생률이 아주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도 흉곽을 절개한 후에 이제 직접 심장을 압박하는 방법의 심폐소생술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원 밖에서 연간 약 3만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병원 밖에 심정지 환자의 이제 생존율은 보통 5% 정도에 불과하고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즉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은 그래도 생존율이 요 5%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심정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정지를 유발하는 관상동맥 질환 중에 가장 흔한 형태는 관상동맥 죽상 경화증이고, 이제 관상동맥 죽상 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은 급사를 유발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은 경색된 부위 심근에서 발생하는 심실세동 등이 이제 급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심근경색 부위가 광범위하면은 이제 좌심실의 수축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이나 관상동맥으로의 혈전 색전증, 그리고 관상동맥염, 관상동맥 박리, 그 다음에 관상동맥 경련도 심근으로의 혈류를 기계적으로 폐쇄하거나 기능적으로 폐쇄해서 심정지를 초래하기도 해요. 이러한 이제 관상동맥 질환 말고도 비심장성 심정지의 경우에는 심장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를 하더라도 다른 장기의 기능 부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심정지가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우리 폐에 의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가 어떠한 이물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이러한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 부전에서 나타난다고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심정지와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랑 심장 발작이랑 보통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즉, 구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심정지는 이제 전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정지는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예기치 않게 이제 심장 박동을 멈출 때 발생을 하고요. 심정지는 이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유발하는 약간 이제 심장의 정기적 오작동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마비가 되면 심장과 폐 그리고 다른 기관에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보통 5분 이내에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심정지가 발생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반응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거리는 양상의
심정지 호흡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수분 이내 몇 분 안에 사망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그러면 심장 발작은 무엇인가? 심장 발작은 심장으로의 이제 혈류가 차단될 때 발생을 한다. 그래서 혈류가 차단된 이제 관삭 동맥은 해당 동맥이 혈류를 공급하는 이제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제 차단된 이제 관상동맥의 혈류가 신속히 재관류되지 않는다면 해당 동맥이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던 이제 심근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건 급성 심근경색이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심장 발작의 증상은 즉시 나타날 수 있고 또 가슴이나 상체 다른 부위에 심한 불쾌감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이라든지 식은땀, 차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느리게 발현되기도 하고 또 심장마비가 오기 불과 몇 주 전에 몇 시간씩 계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심정지와 달리 심장 발작은 증상이 발현됐다고 하면은 발현됐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장 박동이 반드시 멈추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심장 발작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모든 심장 발작이 심정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심장 발작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주 원인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발작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저해되거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정지와 심장 발작의 개념이 이제 국내로 도입되면 심정지의 의미로 쓰이던 심장마비가 보통 심장 발작에도 혼용되는 거로 추정이 돼서 이제 정확한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심정지와 심장 발작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한 거고요. 크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심혈관 질환과 노령화에 따른 심정지 환자가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방식의 서구화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심장혈관 질환 발생률은 2005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9.3명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52.4명으로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약 133%가 증가를 했고요. 더불어 이제 최근에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구조가 표주박형의 고령화, 그리고 이제 선진국형 인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의 고령화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는 더 만연하게 나타날 거고요. 이렇게 인구 형태의 변화는 심정지의 이제 발생률이 높은 인구 구조에 어떻게 보면 형태의 변화로 의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지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될 수 있죠. 뭐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관 발생률의 약 0.1% 정도인 반면에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위험인자 군에서는 1.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더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군에는 꽤 높습니다. 5%. 그리고 중증 심부전 환자 군에서는 약 1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심정지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 평균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또한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심정지 발생률은 30대는 약 30명, 10만 명당 30명이에요. 30대는. 이제 40대는 한 60명 정도고 50대는 100명, 60대는 약 300명, 그리고 70대에는 700명, 80대에는 800명 이렇게 연령 증가에 따라서 심정지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 그래서 확실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정지 발생률도 증가한다라고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입니다. 앞에서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시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이제 고령의 인구의 성인들이 대부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및 노령화에 따른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좀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정지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정지 발생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가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몇 년 안에 접어들 거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말은 즉 그만큼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한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제대로 심폐소생술이 시행이 되고 병원에 도착을 최대한 빨리 해서 환자의 장애도 막고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제 119 구조대가 오기까지 평균 약 10분 이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심정지는 5분이 지나면은 근육 같은 부위는 좀 괜찮겠지만 4분 이하부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뇌가 손상이 되면은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복구가 안 된다. 그럼 평생 장애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서 어떻게든 환자의 뇌 손상을 막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이제 멈춘 심장을 자발 순환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사망을 방지한다. 이제 심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심장을 눌러서 압박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돋게 해서 심장에 충격을 주면서 이제 다시 심실세동을 찾아서 자발 순환을 회복시켜서 사망을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을 2배에서 약 3배 정도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의 심정지 발생 장소를 보면은 54%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20%가 공공장소, 비공공장소가 13%, 기타가 13%인데요. 압도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 가족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족 중에 특히 심장과 관련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일수록 더 이런 심폐소생술 중요성을 더 잘 깨우치고 평소에 모든 가족들이 배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심정지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서 평균 이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랑 8시 사이에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하는 장소가 이제 아까 54%라고 했죠. 그만큼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일반인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이 통계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이제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장 질환에 의해서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유사시에 이제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겠죠. 심정지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생존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심폐소생술 시행 시에 때 생존율이고요. 이 빨간색 라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생존율의 변화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심실세동에서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약 7%에서 10%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심실세동에서 제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제세동기를 사용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해야지만이 점점 이 생존율을 감소하는 폭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심장이 멎었을 때 이제 5분 이내에 심장이 다시 뛰게 된다면 최소한의 뇌 손상으로 완전히 회복이 이제 될 수도 있으나 이제 한 5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허혈성 뇌 손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지연될수록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중증 뇌 손상이 남게 되거나 아니면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원에 도달하기 전 이제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심정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최초 목격자가 얼마나 빠르게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생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목격자의 빠른 이제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존 사슬인데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어떻게 보면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제 일련의 단계들의 생존 사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BLS라고 해서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그리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동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이상은 이제 병원에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생존사슬은 심정지의 예방과 이제 조기 발견, 그리고 신속한 재세동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효과적인 이제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치료도 진행되면 이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5가지 필수적인 단계들이 사슬과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지만 심정지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이러한 생존 사슬대로 진행을 하셔야 최대한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존 사슬에 대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인데요. 심정지가 이제 발생된 이후에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사실 생존율이 사망률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질병보다는 사고 또는 손상에 의해서 심정지의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사전에 심정지를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또한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를 줄임으로써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성인 심정지 환자의 낮은 생존율을 고려할 때 성인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소아 심정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신속한 신고인데요. 이제 두 번째 고리는 우리가 신속한 신고로서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를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19입니다. 119인데 이 과정에서는 심정지를 인식한 목격자가 응급의료 체계에 어떻게 보면 전화를 걸어서 심정지의 발생을 알리고 연락을 받은 응급의료 상담원이 환자 발생 지역으로 전문 응급의료원을 출동시키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고리가 신속하게 연결되려면 응급 환자를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119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에서 아마 배워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 신고에 반응해서 이제 전문 응급 의료 요원이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연락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신속한 심폐소생술이에요. 예, 신속한 신고 후에 이제 전문 응급 의료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정지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처치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이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뭐 학교나 군대, 집단 거주지, 직장, 그리고 뭐 공공기관 등에서는 기본 소생술을 교육해야만 한다. 다음 네 번째, 신속한 제세동이에요. 성인 심정지의 주 원인인 심실세동에서 제세동 처리는 빨리 시행될수록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제세동은 우리가 말한 AED, 그렇죠?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약 7%에서 10%씩 감소를 한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패드를 붙여 놓기만 하면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체적으로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해서 자동으로 제세동을 유도하는 의료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행받은 뒤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빠른 제세동을 위해서 학교, 지하철,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이제 공공장소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 치료를 받는 심실세동 환자의 생존율을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휘 치료인데요. 이제 제세동 처치에 반응하지 않은 심정지휘 환자의 자발 순환을 회복시키려면은 정면로 확보라든지 혈관 수축제 또는 항부정맥제 등의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전문 기도 유지술 등의 전문 소생술을 시행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병원에서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휘 환자에게는 우리가 통합적인 심정지휘 치료가 필요한데, 심정지휘 치료는 이제 일반적인 중환자 치료와 더불어 목표적인 체온 치료,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 발작에 의해서 진단 및 치료 등이 포함된 이제 통합적인 치료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를 전문 소생술에 때 넘기기 전에 시행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폐소생술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는 심폐소생술은 이제 심정지휘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가슴을 이제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치료술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술기의 의미로만 용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점차 이제 심정지휘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발달하면서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가슴 압박과 이제 인공호흡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심정지휘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만을 시행하는 기본 소생술과 제세동, 그리고 약물 투여, 심정주 치료를 포함하는 전문 심장 소생술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과정은 세 가지 기능의 단계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 심정지의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심정지의 발생을 응급의료 체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로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하여서 신체 장기로의 이제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기본 소생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단계는 심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혈관 수축제 또는 항부정맥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 리듬 감시 및 제세동 등의 전문 치료를 하는 전문 소생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심박동이 회복된 후에 집중 감시 치료 및 치료, 그리고 뇌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저체온 요법, 그리고 심정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성 이제 관상동맥 증후군에 대한 중재 등을 포함한 이제 전문 치료를 수행하는 심정지 후의 치료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이렇게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로 나누어서 총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 구조자와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소생술은 심폐소생술 중에 이제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한 경우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에 생존율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가슴 압박은 말 그대로 가슴 압박만 하는 거고, 심폐소생술은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같이 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심정지 초기에는 생존율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보면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후에도 인공호흡을 정확하게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조자들이 인공호흡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압박 소생술의 생존율 기여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우리나라의 낮은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고려해서 요즘엔 일반인 구조자의 경우에는 이제 가슴 압박 수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 상담원이 전화 지도를 통해서 일반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할 때에도 가슴 압박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인공호흡을 할 수 있고 시행할 의도가 있는 구조자는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제 가슴 압박의 깊이와 속도인데요. 2015년이죠.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고품질 심폐소생술에 권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압박 깊이와 속도, 충분한 이완, 가슴 압박 중단의 최소화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가슴 압박 깊이는 영아는 약 4cm, 소아는 4.5cm, 성인은 5cm인데 최대 6cm를 넘기지 말 것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가슴 압박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이제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권장하고 있고요.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의 한가운데, 가슴뼈 아래쪽 절반부에 이제 두 손을 포개 놓고, 어떻게 보면 흉골이죠. 흉골에다가 두 손을 포개 놓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한다. 그래서 가슴 압박 후에는 충분히 이완이 되어야 하고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고 짚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너무 깊이 압박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선을 가슴 압박 힘이 너무 가해져서 흉골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부러질 경우에는 잘못해서 뭐 내부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준 선보다는 더 깊이 가슴 압박을 하지 않고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5cm 정도의 힘의 비율로 가슴 압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성인 5cm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힘이 들고요. 거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온 힘을 다해서 가슴을 압박을 해도 요 5cm에 다다르기 쉽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힘껏 가슴을 압박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